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정신신체의학회와 함께하는 특집 라이브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진희 PD이고요. 오늘의 주제 먼저 소개를 드려야겠죠. 요즘 우리는 참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업무 스트레스부터 학업 스트레스, 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참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좀 무너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건지 궁금해서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스트레스와 회복 탄력성인데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건국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하지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시간이 벌써 막 이렇게 흘렀는데 예. 어떻게 좀 바쁘게 지내셨겠지만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과 좀 이야기 근황이요? 좀 들려주세요. 예, 제가 실은 오늘은 이제 보통은 제가 전에는 홍 박사님하고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네. 한 번은 제 책 출간한 다음에 여러분 한번 만나러 왔었는데 오늘은 정신신체의학회라는 학회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실은 전임 이사장이었고요.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먼저 정신신체의학회가 뭐야라는 네네. 정신과 신체가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오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몸과 마음을 우리가 각기 따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뭐 몸을 튼튼히 해야 된다. 대신 우리 정신력으로 버텨야 된다. 우리는 약간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데 튼튼하시던 분들도 암에 걸리면은 확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막 심장이 굉장히 무리가 가면서 굉장히 잘 유지되던 당뇨나 고혈압도 잘 유지가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렇듯이 이 둘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정신과 의사들의 모임이 정신신체의학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따로 공부하는 것들이 내과계 질환이라든지 외과계 질환이라든지 암 환자의 정신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다음에 입원하신 분들의 정신건강을 도와드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특화한 좀 이렇게 그런 학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갖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란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스트레스에 조금 더 잘 버텨내시고 회복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학회에 대한 소개도 해주셨고 오늘의 주제도 같이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 신체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다양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이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여실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란 단어가 마치 우리 인류와 함께한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스트레스란 단어가 나온 건 1910년, 20년대 정도부터 시작됐고요. 사실 이 스트레스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좋은 부분도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상장을 받으려고 올라가기 전에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든지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상장을 받은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할 때도 입이 바짝바짝 타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퍼팅을 성공한 다음에도 심장 떨려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듯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라는 거는 내가 조금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나에게 위험일 수도 있고 어떤 도전일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반응성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데 지금 자동차라고 치면 엑셀을 밟는 것 그래서 엑셀을 딱 밟으면 차가 붕 하고 빨리 나가잖아요. 힘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도망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로 빨리 갈 수도 있는 그럼 엑셀을 밟는다도 엑셀을 밟아서 거기서 기름이 휘발유가 뿜 하고 엔진에 나오면 엔진에 출력이 올라가게 되죠. 엔진이 출력이 올라가서 RPM이 올라가는 걸 우리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죠. 라고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라는 건 꼭 나 스트레스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보단 스트레스의 반응성이 적당하고 상황이 끝나면 바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하고요. 적당한 스트레스라는 건 마치 중력과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제로가 되는 건 도리어 썩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 많은 분들이 온실 속에 화초같이 자라서 애가 저래 라는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안 좋은 얘기인 이유가 스트레스가 너무 없이 자란 거예요. 모든 게 온실 속에서 있으니까 힘든 일 없이
항상 항상 따뜻하고 모두 항상 먹을 게 있고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추워도 확 시들시들해지고 나빠지듯이 그렇기도 약간의 스트레스는 좀 필요하다고 우리 얘기하는 거 똑같이 적당한 그래서 또 거꾸로 얘기가 또 이거죠. 잡초같이 살았다. 뭐 잡초 같은 인생이야. 그러면 네. 이제 이 친구 참 튼튼하구나. 이런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버틸 거야라고 얘기하듯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와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트레스는 사실 피할 수는 없고 오히려 적당한 스트레스가 삶에 약간 긴장을 주기 때문에 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주시네요. 예.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것 같다.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이야기 앞으로 나눌 이제 쭉 테니까 나갈 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나가지 마시고 좀 쭉 들어보시면 순서대로 우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교수님. 예, 예. 피할 수 없고 약간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이롭다. 예. 오히려 좀 결핍이 없는 것이 더 안 좋은 환경일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좀 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런 꿈을 꾸죠. 네. 마치 그래서 퇴사를 원하기도 하고 다음에 한 1년쯤 해외여행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어머님들은 다 던지고 몸만 나갔으면 좋겠다. 애들 힘들고 집안일 힘들고 남편 힘들고 뭐 시어머니 친정 부모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제발 다 몸 하나만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다 버리고 나오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려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1년 지내시면 편하실 것 같냐고. 예를 들면 서울분이 가면 또 외지인이다. 뭐 타향이다. 다 똑같다고 어딜 가던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지내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의 톤을 좀 낮추는 거 관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스트레스 없애야 될 마치 병균같이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그럼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여기 건강의학상식 채널이니까 혈압 생각해 보시고 혈당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계속 관리하는 질환. 그러니까 혈압이 0이 되면 죽는 거죠. 네네. 혈당이 0이 돼도 안 되죠. 하지만 혈압이 250이 돼도 안 되고 혈당이 300, 400이 돼도 안 되겠죠. 적당한 레인지의 혈당과 혈압이 우리 몸을 지켜주듯이 그리고 살짝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또 올라가고 또 당이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면 또 잘 내려가주는 근데 혈압이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문제 당이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문제듯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너무 반응을 안 해도 문제 너무 호들짝하게 너무 심한 반응을 해도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군요. 김미님께서 재밌는 댓글 주셨어요. 예. 외지 가면 또 적응한다고 스트레스 그쵸. 받는다. 동네 주민들 텃세 이것도 스트레스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환경에나 사실 스트레스는 있고 이걸 우리가 좀 현명하게 잘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스트레스가 우리 이제 뭐 적응 능력이라든지 예. 생존 능력을 올려준다 이런 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계속 무한정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떤 패턴 같은 게 있는지.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들에 대해 반응성이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금방 잘 반응하고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 바로 시험 직전에 봤던 게 잘 기억나죠. 네. 전날 밤에 봤던 건 기억 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시험 바로 직전이 가까운 것도 있지만 그때 긴장이 최고조이기 때문에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도 잘하고 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 능력이라는 게 한없이 우상향을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생명체고 생명체에는 능력의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만약에 혈압이라면 혈압이 한없이 올라가면 혈관이 터지는 방식으로 끝날 텐데 다행히 인간은 스트레스로 뇌가 터지진 않아요. 하지만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즉 역유 거꾸로 한 밥통 같은 역유 쉐입을 그리는 게 인간의 스트레스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낮을 때는 편하게 있을 때는 월요일 아침이라든지 잘 쉬고 일어난 아침에는 엑셀이요. 아까로 치면 엑셀을 딱 밟으면 차가 쭉 하고 잘 나갑니다. 하지만 오후 4시, 5시 아니 금요일 오후와 같이 어느 차근차근 스트레스가 올라와서 어느 선을 넘어가고 이쪽 끝에 와 있을 때는 처음 이쪽에선 밟으면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어떨까요? 밟으면 또 거꾸로 떨어지게 되는 도리어 역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아는 게 사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되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뭘 해보겠다고 신경을 쓰고 막 집중을 하고 내 몸 심장 벌렁벌렁 뛰는데 이상하게 머리는 안 돌아가고 이상하게 집중은 안 되고 입장에 머리가 서버린 것 같고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게 그때 여러분들이 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가. 스트레스 때문에 바보가 된 것 같다.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라는 얘기를 하시게 돼요. 근데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제가 지금 놀라면 스트레스를 받게 죄송합니다. 돼요. 네, 지금 스트레스 제가 드렸죠. 이렇게 예측 가능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게 라이브 방송의 묘미이기도 한데요. 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U-쉐입이면 밑으로 당겨서 다시 밟으면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해봐야지 하면서 애를 써요. 어떤 사람들이 더 애를 쓰냐면 착실한 사람, 꼼꼼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좀 쉬어야지. 그냥 쉬었다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나는 더 성장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건 되게 좋은 마인드죠. 어떨 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의 상당수는요. 그냥 좀 뭐랄까 약간 게으르고 좀 헐레벌레 이런 분들이 아니라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책임감 강한 그리고 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 스트레스의 반응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마치 이제 모범생인 고등학생들 지금 열심히 하는 1등급, 2등급인 학생들이 요때쯤 되지 한 9월, 10월에 되면 만성 두통, 잠을 못 자요. 입이 바짝 말라요. 아니면 속이 쓰려 살이 쭉쭉쭉쭉 빠져서 소화를 못 시켜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시경을 해보거나 검사를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때가 바로 스트레스성 위염, 우리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성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제가 말하죠. 야, 너 좀 쉬어야 돼. 좀 자야 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가 안 되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너무 말씀 주신 것 가운데 공감이 됐던 게 좀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더 성적도 좋고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높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저는 그 분들 보는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개발 관련된 동영상, 책 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를 자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잘 지내고 계신데 참 꼼꼼하고 성실한데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도 이거로는 안 돼. 더 해야, 더 채찍질해야 돼. 그러니까 98점, 97점 받고도 기쁘지가 않은. 약간 그런 거네요, 교수님. 시험 볼 때 1, 2등 하는 친구들이 더 스트레스가 많고 조금 이제 너무 못하면 스트레스 받지만 중간 위아래이면서 재밌게 지내는 오히려 친구들이 더 즐겁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만들어지는 건가요? 조금 타고난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기질 성격이라는 부분에서 좀 신중하고 꼼꼼한 기질은 타고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격적인 측면은 살짝 약간 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들은 우리 성격의 한 40% 정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90%가 타고난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한 40% 정도에서는 내가 타고난 면들이 있고 그걸 내가 너무 꼼꼼한 사람이면 좀 조이려고 하고요. 또 거꾸로 너무 헐레벌레하고 아무렇게나 하다가 나중에 혼비백산하는 사람도 그런 거로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기가 또 실수할까봐.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해지려는 노력. 약간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스트레스 관리는 또한 내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스트레스 정도가 너무 다른데 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게 단기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굉장히 좀 해결이 어려운 장기적인 상황이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시험과 같은 그냥 단기적인 상황 아니면 간병과 같은 굉장히 장기적인 이거 따라서도 또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만들어진 이유는 단기간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은 이렇게 우리가 멋있게 시원한 데서 방송도 하고 있지만 우리랑 구조적으로 토끼랑 똑같아요. 이렇게 포유류니까. 그럼 단기간 스트레스라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갑자기 늑대가 나와서 나 쫓아와요. 그럼 보통 때보다 훨씬 빨리 뛰어야 될 거고요. 심장을 최대한 빨리 뛰게 해야 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폐활량 해가지고 산소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때가 가장 단기 스트레스와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만성 스트레스라는 거는 겨울을 나는 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냐면 최대한 에너지를 덜 쓰고 겨울잠 자고 뭐 다람쥐나 비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비축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나를 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단기간 쓰라고 만들어준 이 시스템을 끝없이 돌리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딱 정해져 있는 단기 스트레스는 도리어 우리를 다 스트레스 반응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건강성을 줄 수 있거든요. 그 뭐 시험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도 아까 지금 앞으로 한 50분 정도 얘기할 때 저는 단기간 PD님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 정도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단기간에 너무 큰 일이 벌어졌어요.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감당할 할 수 없는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성적인 스트레스. 아까 치매인 어머니가 계셨다. 그래서 내가 혼자 간병을 독박 간병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내 힘 관리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내 일상이 된다면 또 견딜만해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가자지구나 뭐 난민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3년, 4년째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적당히 네네. 그 안에서 삶들을 만들어가는 게 인간은 적응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서 고립된 채 사람들이 없이 혼자서 치매인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고 있다는 건 상당한 스트레스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장기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는 아까 좀 일상이 되면 좀 나아진다라는 표현을 주셔서 예. 어떻게든 좀 일상의 패턴을 좀 만드는 게 좀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저는 네네. 정말 항상 강조하는 스트레스 관리에서 강조하는 일은 잘 먹고 잘 자야 된다. 이제 일단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지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립되지 않는다. 아, 고립되지 않는다. 아까도 캠프에 계신 분들은 왜냐하면 그게 서로 오고 가는 관계의 힘도 있고 서로 힘들 때 조금씩 서로 도와주는 품앗이의 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건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건 또 사람을 견디게 해주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간이 됐을 때 언젠 끝나겠지 하고 어떤 날짜를 잡는 것보다는 뭐 크리스마스면 끝날 거야.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끝날 거야. 근데 안 끝나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언젠 모르겠지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되 그냥 오늘 하루를 잘 보내자. 이번 일주일을 잘 보내자라는 도리어 시야를 우린 좀 넓게 가져라 멀리 가져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짧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 안에서의 즐거움, 작은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는 훨씬 도움되는 그런 입장, 특히 만성 스트레스일 때는. 그래서 그래야지 좀 작은 즐거운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항암 8차가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님이 어디 뭐 간병 중이시고 누워 계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점심 참 맛있게 드셨어. 아니면 내가 싸간 음식을 드렸는데 이건 맛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 크게 보면 그분의 아픔과 병이 진행되는 거에는 대세 시작은 없지만 오늘 하루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 또 내가 또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니까 저는 행복이라는 건 너무 멀리 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하는 분 잠깐 즐거움들을 찾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하루의 즐거움을 하나씩 찾으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다고 치면 그럴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긴 어떤 터널 속에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주셨는데요. 저도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이제 예전에는 되게 화려한 행복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되게 조용한 행복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진짜 일상생활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대화 나누고 근데 그런 것들을 참 놓치지 않게 그냥 일상의 루틴을 잘 만들어가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 나쁜 걸 없애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우리 층간소음 때문에 저 집이 이상했으면 원인을 좋겠어. 없애야 돼. 이런 생각보다. 나쁜 것 원인이자 나를 나쁘게 하는 걸 없애야 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면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즐거운 것을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 요즘 밸런스 게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름의 삶의 밸런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또 그거 또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걸 우리 로또 당첨됐을 때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뭐 분양을 받았다든지 이런 큰 일도 있지만 그건 정말 평생 한두 번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요. 행복이라는 건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생기는 거, 큰 즐거움 생기는 건 정말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거지만 지금 맛있는 한 끼를 먹은 거, 네.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식당을 딱 갔는데 마침 자리가 있어서 줄 안 서고 들어가서 딱 먹었어. 한정으로 10그릇 파는 건데 나까지 딱 끝났어. 근데 그런 즐거움들을 준다는 게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지낼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너무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오늘 하루가 어영부영 그냥 손해도 아니고 이득도 아닌 그냥 견뎌나간 하루가 되는 거죠. 네. 그냥 무탈하게 그냥 하루를 보내는 예. 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럼요. 또 즐거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번아웃을 호소하세요. 이거는 또 약간 다른 문제인가요? 그렇죠. 번아웃이란 단어는 네. 2019년에 WHO, 즉 국제 건강기구에서 처음으로 직업 관련 증상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이란 말 쓴 지 한참 됐는데 드디어 형을 형이라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직업 관련 증상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이건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식 진단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마치 이제 내과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잖아요. 이렇듯이 번아웃 증후군 같은 건데요. 직무 관련된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소진돼서 지치기 때문에 생기는 무기력, 불안, 냉소, 우울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작업 효율, 일을 하는데 효율과 능력치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너무 놀다가 생기는 병도 아니고요. 네. 뭐 다른 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직업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아까 스트레스는 자동차와 같은 반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동차를 엑셀을 밟으면 기름이 푹 하고 나오듯이 스트레스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베큐를 하러 갔는데 캠핑장에 바베큐 할 때 숯에다가 기름이 좀 장작이 이렇게 장작불 밤에 마시멜로 같은 걸 구워 먹는데 불이 좀 약하면 기름을 좀 부을 수 있겠죠. 아니면 부채질을 막 할 수 있으면 그런 불이 확 올라오겠죠. 이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을 좀 확 올려서 좀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야 돼. 네. 그런 상황이 스트레스 반응이겠죠. 근데 시간이 시간대로 쭉 가다 보면 사이사이 불이 좀 약해지면 우리가 장작을 새로 넣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면 또 필요할 때 기름을 붓거나 바람 부채질을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계속 많아. 그래서 장작은 일정하게 우리에게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장작이 뭐 산더미가 쌓아놓은 게 아니니까. 근데 기름을 붓거나 부채질을 할 빈도가 늘어났어요. 그럼 점점점 장작이 줄어들겠죠. 불 속에 있는. 네. 그러면 나중에는 기름을 붓거나 바람을 부채질을 해도 태울 게 없는. 그러니까 먼지만 풀썩 나게 되는, 재료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 다 탔다라는 번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즉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대인관계, 손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조직 안에서 갈등 등등에 의해서 너무 힘들고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즐거움도 못 얻고 하니까 내 안에 있던 장작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울증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슬프거나 비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지친 상태고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가 일어나고, 보통 때 같으면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예를 들면 PD님 마감하시고 뭐 회의하고 그러고 나면 너무 지쳤다 하더라도 주말에 좀 쉬거나 정말 뭐 가끔은 휴가도 좀 한두 이틀 갔다 오면 리프레시가 되는데 리프레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번아웃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아웃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쉽게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일어나면 뭐 이사를 하셨다 여러분들이, 내지는 뭐 가족 중에 누가 수술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지치고 힘들지만 한 일주일 뭐 정도 너무 왜 계속 자도 졸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좀 살도 좀 빠졌어, 식욕이 떨어졌어 하실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도
금방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한두 달이 걸려도 회복이 안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아웃은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해결하고 예방, 번아웃이라는 게 오기 전에 예방해야 되는 거지. 그걸 치료할 대상으로 생기면 치료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재료가 다 없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방이 다시 차오를 때까지 중요하다. 필요한 거죠. 장작이 다시 올라와서 딱 쌓일 때까지 시간은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쉬어야 되니까 일상생활 하는 게 참 무척 어렵고 일상생활, 그러니까 먹고 자고 쉬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뭐 좀 손님 만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려면 그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해나갈 정도의 에너지 레벨이 되는 건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번아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번아웃 온 적 있었는데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공감의 댓글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질문을 주신 분들이 정말 몇 개 먼저 하고 많네요. 넘어갈까요? 질문 좀 네. 보고 갈까 봐요, 좋죠. 교수님. 네. 저 이거 궁금해요. 스트레스를 제때 못 풀고 쌓아두면 이게 더 크게 터지더라고요. 평소에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그렇죠. 궁금합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여기까지 쫙 차올라오면 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캐러비안 베이 같은 데 가면 뭐 비슷한 거냐면 커다란 수조에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 뚝뚝뚝 떨어지면 쫙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엎어야 될 것 같은. 그게 우리 머릿속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생각하게 되는 게 뭐 회식을 해서 막 새벽 3시까지 노래방까지 막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막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일시적으로 후련하긴 한데 또다시 금방 차올라요. 우린 대개는 이렇게 생각하면 평소에 건강한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은요. 스트레스 0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위험 신호가 예를 들면 90이라고 치면 한 10 정도 떨어뜨리는 거? 그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에서는요. 그걸 이제 잠깐 휴식이라는 걸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이란 말도 하잖아요. 그걸 만약 일주일씩 쉰다. 내지는 크게 빡세게 정말 신나게 논다. 이런 걸 마크로 브레이크라고 한다면 마크로라고 하는 큰 네. 마이크로는 아주 미세한 브레이크. 마이크로 브레이크라는 것도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분 정도 나가서 바람 쐬고 오는 거. 내지는 한 30분 정도 일하는 중간에 동료들과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 한 20분,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면서 가족과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마이크로 브레이크를 갖는 방법들이 약간의 톤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위험 신호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때 못 풀고 쌓아둔다는 말의 반대말은 한번 날 잡아서 왕창 풀어야지. 이것보다는 그때그때 조금씩 해결하는 나만의 방법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은 나 진짜 어디 해외로 여행 가야겠다. 그럼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긴 좋죠. 좋은 방법이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잠깐씩 쉬는 것도 되게 유의미하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내가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 소아정신과에서 이런 데서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너 착하게 잘 지내면 크리스마스 때 되게 비싼 선물을 사줄게. 뭐 이런 핸드폰을 사줄게. 이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는 예를 들면 성탄절 선물, 생일 선물 너무 먼 미래야. 그걸 위해서 하기 싫은 걸 하는 건 싫잖아요. 그것보다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네가 방을 잘 치웠다. 아니면 네가 먹은 밥그릇을 잘 치우면 저녁 일주일 끝날 때쯤 너 좋아하는 작은 선물을 줄게. 그러니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얘기되어 있듯이 실제로도요. 바로 그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나의 변화라는 부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좀 어렵지 않게 그럼요.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님께서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맛있는 거 먹는 거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네. 질문도 주셨네요. 맛있으면 0칼로리면서요. 고기나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첫 번째는 의학적으로는 당이 올라가니까 좋아지는 게 있고요. 기분이 나아지는 그런 소화 운동이 좋아지니까 소화 쪽에 피가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부분으로 교감 신경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 관련된 반응성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분이 릴렉싱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스트레스 관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먹기 싫은 사람이랑 먹으면 관리에 도움 안 되겠죠. 그것보다는 좋아하는 사람 내지는 꼭
누구랑 함께 먹는 게 아니라면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을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것.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먹어야지 하면서 일부러 너무 빨리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건 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천천히 먹고 싶은 거를 즐기면서 먹는다면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적절히 또 도움이 되는 선에서 그럼요. 예. 잘 맛있는 거 많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란 정확히 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나란 사람이 대나무인 경우랑 나란 사람이 쇠막대기인 경우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는 건 어느 한쪽에서 힘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뻣뻣한 사람인데 빡 하고 힘이 너무 들어오면 막 버티다가 내가 쇠막대기면 그러니까 젓가락이라면 확 하고 휘어버리고 끝나겠죠. 그냥 그 상태로 머물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내가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나란 사람이 한번 빵 맞고 어디가 부러지거나 하면 그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건데 만약에 내가 대나무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힘이 들어오면 휙 하고 밀리겠죠. 밀리지만 그 힘이 빠지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 그 탄력성이 좋은 사람과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젓가락, 쇠젓가락 같은 사람이고요. 또 나무젓가락도 좋진 않죠. 버티다 뚝 부러져 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대나무 같아요. 그래서 잘 부러지지도 않고 부러져 휘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금방 뿅 하면서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약간 유연한 사람이 스트레스에 좀 덜 취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요새 그 MBTI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예. 교수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꼭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제 그때그때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게 또 좋고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약간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유연한 사람이 좀 스트레스가 좀 덜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약간 유연하다는 거, 적당히 유연. 근데 뭐든지 적당히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연하다 못해 흐물흐물하면 네네. 최소한의 원칙과 규칙과 루틴이 없으면 또 뒤죽박죽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또 너무 규칙만 지키면 또 그 규칙에 갇혀버리게 되니까 네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 그럼 답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굳이 얘기하자면 모든 100대 0은 안 좋다. 규칙과 유연성 속에서. 하지만 한 6대 4 정도로 규칙이 6, 유연성이 4, 7대 3까지 봐주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본 왜냐하면 규칙이라는 게 갖는 힘은 무척 강합니다. 때가 되면은 그 시간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고요. 그 시간에 조금 배꼽 시계가 울려서 뭘 먹고요. 그다음 그때가 되면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고요. 별 고민하지 않고요. 내가 이 시간 되면 원래 운동을 했어. 사람을 만났어. 일을 하러 갔어. 점심때가 되면 신기하게 뭘 한 것도 없는데 배가 고파서 뭘 먹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일요일이면 어떤 행동을 하고 가족들을 만나거나 종교 활동을 해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머리가 골치 아플 일이 없거든요. 바로 하지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내가 불이익이 너무 생기거나 아니면 모든 게 무리하게 될 때는 또 문제가 되겠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순서를 따지자면 규칙성이라는 게 나를 지켜주는 힘이 훨씬 강한데 그것이 모든 걸 지켜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또 유연함을 발휘해야 되는 5대 5보다는 제가 6대 4 정도로 6대 규칙을 4 조금 더 정도. 먼저 앞에 놓고 유연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랑 정신력이 강하다. 긍정적이다. 이런 말들이 좀 같이 쓰이기도 하는 것 예. 같은데 좀 분리를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겠죠. 회복 교수님? 탄력성은 의학 용어고요. 네. 정신력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도시역,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뭐 옛날 말로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진정한 정신력이 강한 사람에 대한 얘기랑 그냥 우리가 저 사람 정신력이 강해라고 얘기하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정신에 힘이 강한 사람들은 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성실히 가되 또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 줄도 알고 힘든 일이 생겨서 잠깐 위축돼서 삐로 빠지긴 하지만 바로 또 회복이 되는 그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한 정신력이 강하다는 돌파력이 강한 사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치면 골 결정력이 강한 그리고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 같은 그 부분만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신력이란 부분에 모든 걸 너무 모든 문제는 정신력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무책임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또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좀 후천적으로 내가 이걸 키울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질문도 많이 주셨고요. 네, 첫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요. 네.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웬만하면 회복합니다. 감기 걸려서 너무너무 아프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코로나도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 있지만 막 목이 막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픈 경험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우리 회복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시간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다음날 뭐 시차 적응도 마찬가지듯이 어떤 사람은 다음날부터 나 시차 별로 괜찮은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주는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듯이 개인차가 있지만 결국은 우린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무척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상체기가 나거나 실패가 있는 부분들을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실패라고 경험하거나 그게 나의 인생 내지는 내 커리어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긴 일이라고 도저히 그게 보상되지 않을 일이 생겼을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없다는 거. 세 번째, 이 문제는 내게 벌어진 어떤 상황들은 대부분 내가 뭘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때가 더 많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나빠서 갑자기 비가 오면 아니면 날씨가 나쁜 날은 우리가 우산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좀 옷을 단단하게 입는 식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죠. 그러지 왜 날씨가 이 모양이냐고 하늘에 대고 뭐라 그러진 않죠. 그리고 날씨가 이 모양이 된 것에 대해 나를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날씨가 그렇구나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당수의 일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요. 대부분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삽니다.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측하려고 했어도 그럴 수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이제 만약에 암에 걸리거나 어떤 심근경색에 걸렸을 때 어떨 때는 나는 술도 안 마시고 운동 맨날 열심히 하고 과식도 안 하고 비만도 아닌데 가족 중에 이런 사람도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런 병이 걸렸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냥 조금 지나고 많이 지나고 조금 지나고 나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분과 자책하고 자학하고 원망하고 내가 그때 잠깐 뭘 잘못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힌 분들하고는 예후가 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틀을 바꾸는 것이라는 부분들 또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세 번째 이야기가 너무 좀 깊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항상 우리는 원인을 찾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나? 근데 그게 사실 정신 건강에 그게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일인데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 또 질문 보면서 이야기 그럴까요?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회복 탄력성이 낮은 게 자존감이 낮은 거랑도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작은 문제에 좀 깊이 몰두하는 것 같다, 변화하거나 성장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이런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내 탓을 자꾸 하게 되죠. 자존감이 낮다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분들은 나를 잘 존중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자존감이라는 거를 나를 존중하는 능력, 나를 존중하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자기에만 뿜뿜해도 문제죠. 네.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거꾸로 또 너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항상 위축돼 있고요. 내가 뭘 잘못한 것만 같고 내 탓인 것만 같은 생각이 우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너무 몰두하게 됩니다. 내지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분명히 뭘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내지는 역시 나는 운이 없어. 역시 내가 운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자기 실패의 예언이 실현화됐다라고 잘못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듯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꾸 이유에 몰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그럼 자존감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존감은 뭐 약 먹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존감은 원인이 아니라 여기서 마치 자존감 원인 같이 얘기가 되지만 자존감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타고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살면서 자꾸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또 이유 없이 다 여러 가지 이유들 내지 이유 없이 이유가 될 만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걸 나와 관련된 내 잘못 내지는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는 생각들로 모든 걸 평가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아지게 된 결과인 거죠. 그렇다면 그걸 거꾸로 되돌리는 방법은 또한 내 안에서 작은 즐거움들, 작은 성취들, 내가 해내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찾아내고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에게 아까 또 우리 로또 얘기했죠. 로또 1등이 된다고 이상 자존감 확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인 거죠. 그것보다는 뭐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요. 잘 씻고요. 동네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오늘 예쁘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오늘 깔끔하게 입고 왔더니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좋아졌네 라는 것들이 나를 견디게 해주고요. 이전에는 나를 막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옷도 좀 맞지 않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고 실제로도 남루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한 나를 역시 그래 라고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작은 실천들, 작은 변화들이라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작은 변화로부터 자존감을 좀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큰 사건을 겪었을 때 예.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기억 기능을 꺼버린다. 이런 예. 또 말씀을 주셔서 마침 또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사건에서 우리 요새 이제 많이 듣는 말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네. 관련된 건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부분들이 잘 놀라게 되는 그때 상황으로 자꾸 재현되는 거라면 지금 여기 예를 드신 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 기능이 꺼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서버려요. 머리가 서버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두 단어로 얘기하면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확 하고 아드레날린 솟구치게 되면 내가 이 놈을 죽을 각오라고 싸울 건지 아니면 온 힘을 다해 도망갈 건지 이 두 반응이라고 하는데 실은 세 번째 반응도 있습니다. 저기 PD님 우리 어릴 때 맨날 듣던 말 중에 네. 산속에서 혼자 가다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은 척. 그쵸. 네. 죽은 척 하는 게 살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네. 바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살기 위한 옵션이네요. 예, 살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freezing, 머리가 서버리는, 그러니까 마치 얼음땡이 돼버리는 동물들도 시체인 척한대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볼 때는 죽은 시체는 먹으면 죽을 확률이 상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했을 확률이 높은 물건, 음식을, 고기를 먹는 건 안 좋으니까 육식 동물들 그냥 지나친대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는데 이미 도망가긴 늦었어. 그러면은 죽은 척하는 반응들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심박수도 떨어지고요. 호흡수도 네. 떨어진대요. 그렇듯이 우리 뇌에도 우리 아까 토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토끼와 같은 우리 시스템에는 정말 진짜 비상사태일 때는 우리 옛날식으로 하면 두꺼비집을 내려버리는 전원을 내려버리는 그런 전원을 탁 꺼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렇듯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어떤 순간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일시적으로 서버리는 음.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 이런 분들한테 특히 어떤 이 회복 탄력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복되지는 않고요. 반복되는 네. 분들도 물론 있어요. 해리 네, 증상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중증 질환이고요. 그럴 때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그거보다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뭐라고 오냐면 자두자두 졸려요. 무기력해요. 누가 날 공격을 해도 옛날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요. 라는 학습된 무기력 같은 그냥 뭐 일진 들여서 괴롭혀도 모르겠다 하고 왜냐면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에너지를 줄이는 길은 열받지 않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그냥 무기력한 채 많이 자고 늘어져 있는 그럴 때가 더 많이 보이게 되는 상황이 오면 아 내가 이런 머리가 서버리거나 내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아예 끌어다 쓸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나의 시스템을 바꿨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조금씩 그 활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내가 일단 첫 번째는 그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소피아님 질문 이거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담배가 삶의 낙이 되는 사람에게 네. 혹시 조언을 좀 해주시자면요. 담배를 핀다는 거는 그 니코틴을 내 몸 안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중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나라가 허락한 거긴 하지만 중독성이 있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뭐 흔히 말한 코케인 등등과 함께 니코틴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독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니코틴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반짝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의존성이 아주 빨리 생기는 물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서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둔감해지고 혼란스러워진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항상 그게 옆에 있어야만 되는 중독 상태가 됐죠. 그건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소주 한 잔하고 와인 2잔 마셔야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요랑 똑같은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삶이 낙이 된다는 건 그 얘기이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자면 비록 담배를 흡연을 한다는 거는 순기능도 있긴 하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불법은 아니긴 하지만 내 몸에는 그걸 통해 삶이 낙이 되는 건 플러스보단 마이너스가 95쯤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즐거움을 바꿔보시는 노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일단 몸에 좀 해로우니까 그럼요. 그거는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술과 관련돼서는 가끔은 이런 연구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와인을 매일 한 잔씩 한 하면 뭐 잔은 심장질환 또 예방에 괜찮다. 더 오래 산다더라. 네네. 이런 겁나게 술에 대한 건 관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네네. 전 담배를 하루에 한 개씩 피면은 치매를 예방 이런 얘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는 진짜 별로 좋은 얘기 나온 적은 네네. 정말 없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질문들이 더 많이 좀 있긴 한데 예. 스트레스로 이제 일상 힘들어하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죠. 예. 이제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일상이요? 거죠? 네. 스트레스가 있을 수 없다는 거고요. 네.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안고 삽니다. 지금 사실 중력을 견디고 앉아 있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일하고 아주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거를 견뎌내고 일을 해나가면 우리가 매우 훌륭한 사람인 거고요. 그때 너무 버티다가 견뎌내다가 한 번에 다 풀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매일 조금씩 인풋과 아웃풋을 그러니까 10 정도 받으면 10만큼 풀고 가끔 10 조금 그래서 어떤 날은 흑자 어떤 날은 적자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뭐 세칭 말해서 손익분기점이 대략 맞는 그런 삶을 산다는 마음으로 가져오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는지. 전 잘 자고요. 때 되면 먹고요. 네네. 새벽에 운동하고요. 그다음 밤 되면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혼자서 OTT 보면서 유튜브나 뭐 OTT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즐기고 책 보고 뭐 이러면 남들랑 똑같아요. 똑같고 뭐 그런 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자기가 스스로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도 그럼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중요한 것들을 것 같아요. 찾는 게 무척 중요한 내가 좋아하는 걸 해 남들이 좋다는 거 하지 마세요. 네네.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주 친한 친구 해보자 했더니 좋은 취미가 들기도 하죠. 뭐 등산 한번 가보자.
우리 한번 이 동호회 나랑 같이 가보자. 네. 그럼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요즘 저도 이제 매일 듣는 것 중에 교수님 요즘 보면 친구들이 난 이거 치매 예방 되나 이런 거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또 홈쇼핑 나왔는데 이거 좋나 이러면 이거 그냥 들어서 몸에 좋은 분도 있는데요. 이미 사셨으면 드시고요. 안 사셨으면 사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얘기 드려요. 네. 일단 뭐 유행하거나 뭐 그런 예.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게 그럼요. 무엇인지 그리고 나한테 내게 네. 도움된다면 그게 도움되는 겁니다. 잘 좋다는 맞는 게 것보다는. 무엇인지를 찾고 일상생활에서 신만큼씩만 스트레스를 줄여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그 팁이 정도는 아닐까 충분히 싶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은 팁을 주셔서 너무 유익했어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스트레스와 회복 탄력성 주제로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는데 시간 금방 가죠? 예, 생각보다 빨리 가죠, 여러분. 50분 금방 갔습니다. 네. 오늘 한국정신신체의학회와 함께하는 특집 라이브 2번째 시간 하지연 교수님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라이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